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어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조금 놀랐죠. 이유를 물어봤더니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혹시나 해서 집 근처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한마디로 집안 대표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향집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집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이른바 비대면 명절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설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문자로 여러분의 언택트 설날 계획 살짝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가족이 전부죠. 그래서 이 노래를 골라봤어요. 베리 화이트가 부릅니다. You are the first, the last, and my everything. 2월 10일 수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요. 베리 화이트의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정 PD한테 요청해서 노래를 띄워봤습니다. 5226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번 설에는 남편만 차례 지내러 고향 혼자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음식 만들어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친척들도 안 오고 홀로 지내시는 어머님이 내려오지 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많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용돈 봉투 속에 제 마음을 몇 자 적어서 함께 보내려고요. 다음 명절에는 우리 가족 모두 꼭 찾아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보통 용돈 봉투 속에는 한 가지만 넣기 마련인데 손글씨까지 넣어주셨나 봅니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문제였습니다. 5226번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명랑시사에서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시장 예비후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은희입니다. 네, 지난 8일 국민의힘 본경선 진출자들 기호 추첨식이 있었는데요. 네. 후보께서는 기호 4번을 뽑으셨어요. 네. 번호가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특정 번호에 징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4번을 확인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4번은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4번을 딱 뽑는 순간 네. 사직생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네. 죽을 각오로 뛰어서 사직생. 서울 시민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어쨌든 본경선 진출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일단 내부 경선을 통과해야지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데요. 이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역시 이제 상대적으로 인지도 극복하는 이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비장의 카드가 있을까요? 후보님께서? 카드가 있죠. 어떤 걸까요? 저는 이번 선거는 10년 전에 2011년 선거가 아니고 2021년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10년 전에 나오셨거나 또 지난 10개월 전에 총선에도 실패한 분이 아니라 저처럼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이 네. 되면 올드 팬들에게 좋은 가요 무대가 아니라 네. 요즘 인기 있는 미스터 트롯이다. 네. 조은희가 임영웅이나 또 송가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인터뷰에서 네. 오래된 불판 얘기하시고요. 네. 불판을 갈고 새 불판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고 노회찬 전 의원이 2004년에 했던 이 삼겹살 불판 교체론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표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 불판을 바꿔야 된다. 진영이 바뀌어서 제가 쓰는 거죠. 서울시 10년의 불판을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새로운 서울시의 역사를 써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서울시 부시장을 거쳐서 10년 동안 서울시 행정을 해오면서 네. 현장을 구석구석 잘 압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그늘막 그 원조가 조은이거든요. 네.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밑바닥부터 자라온 실력파, 경험이 다르고 실력도 다른 또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기거나 네. 대권으로 가다가 잘 안 되니까 뉴턴하는 뉴턴 운전자가 아니고 서울시장을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는 시민의 삶을 챙기는 시민의 삶을 챙기는 조은이가 되겠다. 그런 조은이는 돌풍을 몰아와서 임영웅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을 하나하나 먼저 좀 여쭤보고 선거 룰 등에 대해서 나중에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부동산 공약이 가장 뜨겁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뭐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후보께서는 부동산 햇볕 정책을 내놓으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그늘 정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급을 하지 않고 세금을 올려서 우리 시민들을 정말 그늘 속에서 추위에 떨게 고통스럽게 했다. 저는 그 그늘에 따뜻한 햇빛을 들여서 희망을 드리겠다. 이게 부동산 햇볕 정책입니다. 그래서 조은이식 미니 뉴타운, 네. 또 세입자도 쫓겨나지 않고 다시 입주할 수 있는 착한 뉴타운, 청년도 월세로 전전하지 않고 내 집에 등기부 등본을 갖는 청년의 내 집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네.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추상적인데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어제 저희가 열린민주당 이 김진애 후보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지금 네. 야권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70몇만 호, 60몇만 호 이 부동산 공약은 완전히 허구다, 숫자 노름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후보께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동산 정책을 갖고 계신가요? 김진애 후보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분이 그렇죠? 네. 행정을 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네. 실제로 주택 공급이 막혀 있던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도 1년에 주택 공급이 8만 호에서 9만 호 정도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1년에. 네네. 네네. 393개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바람에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25만 호 공급을 줄인 거죠. 네. 저는 1년에 8, 9만 호에서 5년 동안 1년에 5만 호를 더하면 65만 호가 되고요. 네. 그것은 스피드 재건축이나 재건축의 규제 완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연한 미니 재개발, 미니 뉴타운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구로 금천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못 가봤습니다. 네, 거기 가면요. 네. 산이 없어요. 평평해요. 네. 저는 구로 금천 평야라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군용지가 없어서 아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데 네. 굉장히 저층의 단독주택 또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용적률을 지금처럼 202종 주거지역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을 과감하게 올릴 때 마용성 같은 좋은 주거단지가 되고 거기에 20만 호 공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측 가능한 65만 호의 설계 그것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향후 5년 동안 65만 호 공급 가능하다. 또 네, 하나는 차고까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산세 문제, 양도세 문제도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동안 뭐 재산세를 대폭 감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계신 거죠? 당연하죠. 네. 정말 조금 전에 제가 부동산 그늘 정책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주택 공급은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주택이 비싸게 부동산가를 폭등시키면서 거기다가 기름에 불을 얹은 게 공시지가를 수직 상승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어떤 어르신이 본인의 집에서 30, 40년 그냥 살고 계시는데 네. 갑자기 재산세가 2배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이 없는데 카드로 빚을 내서 세금을 내시는 거죠. 네. 반면 각 25개 자치구에 2019년 기준으로요. 네. 쓰다 남은 집행 잔액이
각 자치구 평균 760억입니다. 근데 세금을 너무 거둬서 그런 거죠. 세금을 반 정도 줄여드리면 자치구별 64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통계를 보니까 네. 올해도 세금이 8천억이나 서울시에서 더 거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는다. 저는 세금 수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괄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해야 된다. 일가구 이런 일주택. 입장. 일가구 1주택 일가구 기준으로요. 1주택이 9억 이하예요. 9억 네. 이하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뭐 그 당내 룰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면은 네. 그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 토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책 토론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이 하자라는 게 후보님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저 같은- 어떤 입장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네.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가 인기 투표로 서울시장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출마하셨거나 또 시장을 지내신 분이나 대선에 출마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인지도가 높잖아요. 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뭐 서울시장 출마가 이번이 처음이니까 네. 인지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데 저는 인지도와 지지도와 호감도가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토론 기회가 많을수록 네. 좋은 유리하다. 사람, 네. 좋은 이의 진가를 네. 알릴 수 있다. 제가 서울 시민의 삶을 얼마나 정성 깊게 생각했는가 그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저는 이제 가치주로서 주식으로 치면 상한가를 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호감도와 인지도가 일치하는 후보다 이렇게 당당하게 네, 말씀을 네. 주셨어요.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를 이 100%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을 한다고 이제 확정을 했는데 네, 그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자도 제외하지 않는 이런 경선 룰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선택의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나경원 후보님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수가 운동장을 탓하거나 농부가 밭을 탓해서는 안 된다. 네. 그냥 정면으로 경선이 흥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100% 국민 여론조사 전혀 문제 없다. 자신 있다. 이런 아니, 입장이시군요. 나경원 후보가 하시는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다고요. 네. 그 역선택에 대한 우려가 과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좀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국민의 힘이 네. 시민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것을 시민들의 심판,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 하는 그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이제 후보들 말고 여권 후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네. 이제 조은희 후보께서는 박영선 저격수다 이런 별칭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박영선 후보의 공약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요. 네. 박 후보님은 발표하실 때마다 조은희 공약을 네. 그냥 표절하세요. 표절한다고요. 네.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네. 어떤 거는 제대로 하시고 어떤 거는 좀 잘못 말씀하시고 네. 출마 선언하시는 날 21개 다핵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작년에 국회 심포지엄이나 작년에 낸 제 저서에서 네. 서울은 25개 다핵 도시가 따로 똑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메가시티가 돼야 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요. 근데 그 25개에서 숫자를 4개를 빼서 2021년이니까 또 네. 21세기니까 인위적으로 21개 다핵 도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좋은 정책은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공유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러면 4개 구청은 어디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우상호 후보가 박영선 후보께 누님 우리 서대문 구는 없어져요 있어요 하고
물으셨다잖아요. 굉장히 일선의 행정 현장에 혼선을 가져온다. 네. 그래서 좀 제대로 행정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서울시 행정이 그만큼 복잡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어제 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제가 7년 전부터 심포지움을 통해서 또 발표를 통해서 또 제 책을 통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박 후보님은 스타트업, 네. 벤처업의 기술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부처의 수장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야당 후보의 공약을 쓰시면 네. 적어도 좀 뭐 그런 언급이라도 좀 있었으면 네. 좀 더 멋있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제가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그거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추가로 더 제안을 드리는 것은 네. 제가 서초구청장일 때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얘기를 했는데 네. 서울시장 후보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한강 밑으로 가서 종로를 거쳐서 통일로까지 가야 된다. 혹시 그 구파발이나 은평 또 소대문에 친구가 있으시면 들어보시면 네. 거기가 교통이 정말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신도로 같이 이으면 네. 비용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고 남는 재원으로 해결이 됩니다. 네.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택 문제, 비용 문제까지 원샷으로. 그래서 30분 강남북 지하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죠. 은평에서 강남까지 지금은 2시간인데 네, 이게 알겠습니다. 되면 30분 만에 됩니다. 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있는데요. 내가 반드시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어필해 주시죠. 서울시 부시장을 거쳐서 서울시 행정 현장에 10년입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또 대기줄 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또 효도 간호사. 저는 서울시 전역에 확산시키고 싶은 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조은이한테 힘을 몰아주시면 조은이가 야무지게 네. 플러스가 되는 네.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여야 예비 후보들 지금 지지율 이틀에 한 번씩 나오는 분위기예요. 네. 지금 정상근 기자, 오늘 또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네. 일단 양자 대결부터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38.9대 36.3으로 다소 앞섰습니다. 네네. 네, 두 사람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그냥 접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에서도 39.7%의 지지율로 34%의 나경원 후보를 앞섰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오차범위 내 접전이고요. 반면 오세훈 후보에게는 40.6% 대 29.7%로 박영선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야권 단일화가 무산돼서 3자 대결이 펼쳐지는 경우에는 이 박영선 후보가 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상관없이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과 TBS의 의뢰를 받아서 18세 이상 서울시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단일화를 했을 경우 또 이제 단일화하지 않고 이제 3자 대결로 갔을 경우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엎치락뒤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이게 추이를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추이를 봤을 때는 박영선 전 장관이 무섭게 기세를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모든 후보는 다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긴장하는 것은 역시나 야권 쪽일 것 같습니다. 작년 말이나 올해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그런 것을 보면은 사실 민주당 후보가 어떤 후보가 나와도 사실 3자 구도로 했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거나 네네. 양자 대결에서는 터무니없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이 추이상 박영선 장관일 경우 굉장히 높은 추세로 민주당이 양자 구도에서도 유리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지는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야권의 동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뭐 연이은 말실수도 있었고요. 네. 포퓰리즘성 공약이 또 난무하면서 이 부분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아직 단일화가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3월 4일 국민의힘 본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서 진짜 단일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선거는 한 일주일 상관으로도 굉장히 크게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명절에 한번 뭔가 명절 이후 조사가 또 달라지고 그리고 아마 이제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후보가 그리고 민주당에서 확실히 후보가 딱 그 결정되면 또 달라지고 한 두세 번의 어떤 고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 타임테이블을 보면 어쨌든 그 공약들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공약들이 참 인상적이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박영선 후보 21분 컴팩트 도심, 나경원 후보 신혼부 1억 1,700만 원 지원 공약 등등. 그런데 양쪽 다 비판을 받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뭐 아무래도 좀 일단 이 선거가 임기가 이제 1년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이제 지자체장 선거이긴 한데 물론 이제 서울시장이 뭐 각 지자체 중에서는 뭐 가장 큰 뭐 권한과 뭐 예산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 좀 과한 공약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21분 컴팩트 도시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혼부부한테 1억 뭐 1,7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이 뭐 실현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서로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뭐 조은희 후보도 그렇고 내 공약을 표절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공약은 또 공공재라는 말씀도 물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좋은 공약이 있으면 사실은 다른 후보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그렇죠. 받을 수는 없어요. 네. 뭔가 이름을 살짝 바꾼다거나 숫자를 좀 바꾼다던가. 만약에 어른 쉼터를 실버 쉼터라고 바꾼다거나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조금은 변형을 해서 쓰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전체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 봤을 때 네. 조은희 후보의 공약이 가장 현실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성 왜냐하면 높다. 네. 구청장으로서 실제 했던 것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서울 권역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저는 공약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교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힐링 받을 수 있는 쉼터를 만들겠다. 네. 이건 다른 후보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약들입니다. 좀 세심한 공약들이네요. 네, 그래서 네네. 실제 행정을 해봤고 시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자신감에서 나오는 공약들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후보의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공약도 잘 보이지 않고요. 그렇죠. 지금 나경원 후보나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공약을 내세우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책은 사라지고 정책에 대해서 의문점은 남는데 중요한 건 이슈가 붙어버리니까 이름은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네. 네,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후보 이름이 너무 기억에 남다 보니까 네. 또 다른 후보들의 이름이 또 지워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걸 노렸다라고 하면 정치 고수라고 볼 수가 있고 진심으로 원한다면 조금 더 세게 정책적으로 붙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뭐라고 하죠?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뭐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공약을 딱 내세웠을 때 이 이론을 가지고 이게 말이 돼라고 상대방 후보가 반박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말이 돼라고 하면은 그 얘기가 계속 언론에 반복되게 서 노출되고 좀 그렇죠. 그런 일들이 좀 오히려 더 벌어지긴 회자되는. 네, 좀 뭐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뭐 비판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빠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나저나 나경원 후보의 이 신혼부부 지원금 공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제 여성들이 아이를 가지지 않는 이유 이 부분은 부부가 되었을 때 남성들도 가지려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를 맡기지 못해서 직장에서 휴가를 썼다가 퇴직당한 여성들 네.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죠. 집계가 지금 1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나올 텐데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걸 지켜주지 못했어요.
앞으로 올해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또 속수무책으로 퇴직을 권고받는 네. 여성들이 많아서 네. 자신의 삶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취업을 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아이가 혹시나 걸림돌이 될까 봐 미리 낳지 않기 위해서 두 사람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현금성 공약을 했을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금액이 사실 현실적으로 1억 1,700만 원이 네. 괜히 그 허경영에 빗대서 나경영이라는 이름을 듣는 이유가 네.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큰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조금은 현실적인 감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비현실적이다. 다소. 네. 그런가 하면 또 우상호 후보의 SNS 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정상희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 언론에 보도된 강난이 여사,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그 배우자죠. 네. 강난이 여사의 손편지 글을 보았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울컥했다, 뭐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라는 말을 했고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던 동지였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고 뭐 꿈을 발전시키는 일을 뭐 본인이 앞장서겠다.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 누군가의 공과 과를 분리해서 생각하자 그런 뭐 평가들 주장들 물론 있습니다만 이 우상호 의원의 SNS 글 보면 조금 더 나갔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완벽한 2차 가해라고 표현하기 조금 무리수가 있지만 현재 인권위 권고를 민주당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런 연대의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이걸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강난이 여사가 그런 자필 편지를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한들 그 감정이 아직까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서울 시민들 또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좀 불편한 감정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네요. 지금 당내에서도 좀 비판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상호 의원 글에 대해서 네, 뭐 민주당 민주당 내에서. 네. 내부에서도 뭐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좀 이런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 약간 무리수를 두기도 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이 어저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한 사건인데요. 정상근 기자 사건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침부터 이 뉴스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힘들죠. 네, 전할 기사 때마다 계속, 읽기도 힘들고. 네, 보기 좀 말이 좀 막혀가지고. 네. 네, 이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그 아이의 사망 사건인데요. 지금 이것이 이제 참담한 아동학대 결과로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 사망한 10살 김모양이 그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물고문, 네, 그 바로 독재정부 시절에 있었던 바로 그 물고문을 네. 가혹행위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 학대를 저지른 이유가 뭐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 실수까지 했다 뭐 이런 진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이의 사망 원인이 그 익사가 아니라 이 폭행으로 인한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지금 1차 부검 결과가 전해졌고 심지어 팔에 결박된 흔적도 있어서 이모 부부가 좀 아이를 묶어놓고 때렸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 온몸에 멍자국이 발견되고 결국은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잔인해서 네네. 믿겨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한 걸까요? 일단 이모 부부가 이제 이유에 대해서 네.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서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사람을 숨지게 할 만큼 사람은 잘못하는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육 차원이라는 말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뺐는 이런 행위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다시피 1차 부검 결과가 속발성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익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던 행위, 그러니까 뭐 욕조에 빠져서 숨졌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몸에 몽자국들이 많아서 네.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도 신고가 있었는데 여성이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지르고 아이가 엉엉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떠한 행위, 그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거나 또는 의사소통에 어른들과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혹한 훈육을 했다.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표현도 훈육이라는 솔직히 저는 좀 표현 어울리진 자체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네. 참담하네요. 오늘 그 이모 부부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조카를 왜 죽이셨습니까? 조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언제부터 학대했습니까? 어린 조카를 왜 죽였습니까? 조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언제부터 아이 학대했습니까? 동생분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언제부터 아이 학대한 겁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럴 거면 조카를 왜 맡은 겁니까? 아이 죽을 줄 알았어요? 잠시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이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계속 하고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 이모가 마지막에 미안해요라고 살짝 들린 그런 그 현장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미안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 정인이 사건 때도 이 살인죄로 기소를 하지 않고 처음에는 아동학대치사만 문제를 삼아서 네, 논란이 된 바 논란이 있었는데 됐었죠. 또 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상황이죠. 네. 이게 사실 보통 아동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동들이 뭐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이제 가해자인 부모일 경우도 있고 네. 다른 사람인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육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치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아예 묶어놓고 구타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네. 게다가 이제 물고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 사망이 이를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살인죄 적용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또 실제로 이게 처음에 아동학대치사로 갔다가 나중에 살인죄로 변경되는 경우도 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글쎄요. 너무 잔인해서 약간 기사 읽으면서 좀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느낌도 들고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향후에 더 강한 입법이 된다고 해서 이런 사건들이 사라질 것인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정치권에서 지금 뭐 네. 입법한다고 정인의 사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네. 근데 말 그대로 법적으로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지금 내달 30일부터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분리 제도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아동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연 1회 구타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연 즉각 분리 제도가 연 2회 이상 신고됐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만에 바로 분리한다고 했을 때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있는 것인지도 좀 따져봐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부부에게 또는 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육아 지원 센터라든지 네. 교육센터가 과연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모 부부에게 12살, 5살, 2살 3명의 또 자녀가 있습니다. 친자식 학대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으로 즉각 네. 옮겨놓은 상태거든요. 네, 네. 그래서 2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없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다음 달 30일부터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76곳에서 105곳으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피해가 일어난 뒤에 옮기는 그렇죠. 사후적인 일이죠. 사후적 네, 조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고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구에서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 부모가 아이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아이로 인한 생전 처음 받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풀어주는 방식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파서 우는 것인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인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아예 네, 모르는 네. 경우가 있고 네. 사실은 이거 경험으로서 이제 습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경험으로 습득하는 경우에 애가 이미 커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모 교육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나 부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조은님이 문자 주셨어요. 아이들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지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6887번님 어찌 그런 잔인한 짓을 인간이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 뉴스 로우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사실 뭐 지금부터 시작된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올해 설 풍경 정말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낯선지 이분을 모셨습니다. 방송인 최영진 씨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죠? 시간이 저희들이 한 6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6분 안에 모든 걸 다 전달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 시작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네. 일단은 뭐 고향 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려워졌고. 예, 또 연휴 동안 방송이 좀 많아서 계속 방송하시는군요. 그냥 저는 네. 이번에는 쉬지 못하고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 또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네. 예, 열심히 뛸 예정입니다. 네, 생산적인 일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뭐 설 연휴 지난 그 이제 모습이 그러니까 오늘도 서울역 장면들을 제가 봤는데 너무 썰렁하다는 한산해요. 느낌도 들고 예, 예. 어떻습니까? 원래 같으면은 설 연휴 전날에 그 귀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귀성 행렬이 시작이 될 텐데 하지만 올해 설 풍경은 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무려 33%가량 줄어든 네. 2,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고속버스 터미널, 네. 뭐 공항 풍경들 보시면 한산합니다. 한산하더라고요. 예, 네. 좀 썰렁하죠. 썰렁하죠. 좀 그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 네. 그 어쨌든 5인 이상이 모이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역 수칙을 각각 지키는 방법은 그냥 집콕하는 방법밖에 집콕이죠. 없어요. 네. 예,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그래도 가족들은 보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속출한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지금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가면 굉장히 재밌는 글들이 막 올라와요. 네. 일단은 5인 이상이 모이면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렇죠. 네. 직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피해가 심해지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안 모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간 만남에 대한 아이디어가 보물처럼 좀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네. 쪼개기 귀향. 이건 어떤 거죠? 네. 가족들이 많잖아요. 네네. 하루에 한 가구만 가는 거야. 한 오늘은, 식구만. 오늘은 예. 첫째, 다음은 오늘은 둘째 집 첫째.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뭐가 문제냐면 네. 처갓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가도 있을 거고 네. 거기서 지금 시간이 안 맞아서 가족끼리 조정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일단 그게 영화 예매하듯이 이렇게 시간을 딱딱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양가의 시간을 좀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 게 있고 편법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웃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뭐 신발을 숨겨 놓는다거나 네. 방 안에 숨는 방법. 네. 문 밖에 뭔가 소리가 난다. 네. 그럼 후다닥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방마다 2, 3인씩 나눠서 밥을 먹는다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잠시 자리를 피하는 방법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지자체라든지 경찰서에 전화가 많이 온대요. 어떤 전화? 돌직구예요. 나 이번에 가족들 꼭 만나야 되는데 네. 잡을 거냐. 이런 전화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정말 단속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인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으면 이럴까 그러니까요. 싶기도 한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인터넷상에서 이런 얘기 있는데 대신 시댁을 좀 신고해달라.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런 글들도 많아요. 네. 시댁을 신고해달래요. 이건 무슨 자, 뜻일까요?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들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네.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시댁에서 5인 이상 모이는데 신고하면 제가 했다고 의심하겠죠?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 밑에 댓글로 좀 무서운데. 네. 네. 저에게 쪽지와 주소로 시간을 보내주시면 대리 네. 신고를 해드릴게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명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걱정하는 분들이 바로 며느리. 시댁에서 먼저 오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 네. 안 간다고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방역 수칙을 내세우면서 안 간다고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약간 네. 눈치가 눈치 많이 보이죠. 보인다. 그리고 선수 치는 부모님도 있대요. 어떻게요? 이번엔 꼭 올 거지? 예. 거기다 대고 어떻게 안 간다 그래. 네.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는 현수막도 걸렸대요. 어떤 이번 거죠? 설 명절에는 오지 마라. 계좌번호 보내마. 이런 현수막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이런 또 현수막을 보고서 큰 호응을 또 얻고 있다고 해요. 며느리들도 차라리. 시댁에서 먼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이런 또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뭐 알아두면 좋을 설 연휴 꿀팁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코로나19 뭐 위험하기 때문에 네.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취식이 금지됩니다. 그렇죠. 포장만 포장만 되고요. 가능하죠. 예. 네. 그리고 고향 가지 말라 이겁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11일부터 13일까지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고요. 네.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선호하면서 그렇게 됐죠. 고속도로는 아마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영상통화 많이 하라고 통신 3사에서 무료로 영상통화 그리고 일반 통화 다 무료로 제공한다고 아, 하니까 그렇습니까? 예, 오, 영상통화로 몰랐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은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아, 무료고. 예. 또 중요하게 전해주실 거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병원 급하게 네. 병원 가셔야 되는 분들 네. 129 보건복지 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네. 120 서울 시도콜센터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고요. 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쉽게 이런 병원 정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였죠. 설 연휴에도 TBS 교통 정보를 죄송합니다. 이걸 빼먹었네요. 이게 중요한 문장인데 왜안 교통이 해주시는 좀 거예요? 혼잡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역시 설 연휴에는 TBS 교통 정보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TBS 함께 해주셔야 중요한 거 됩니다. 6492번님, 저희는 남편이 어머님 모시고 큰 고모, 둘째 고모네 모시고 다녀오기로 했어요. 저도 며느리인데 눈치 보여요. 이런 문자를. 눈치 보인다니까요. 눈치 보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 연휴 꿀팁 재밌게 들었고요. 너무 지금까지- 짧네요. 네, 너무 짧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방송인 최형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듣고 오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공식 허가를 오늘 내렸죠. 이번 달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조금씩 희망을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저희들 3, 4부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준비돼 있고요. 영수회담 시간에는 김영우 전 의원 그리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함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건 개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TBS 정보센터 정세린 씨.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봅니다. 명랑 인터뷰 여의도. 오늘은 여당 편이네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지난 8일 기사화됐던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 김태우 씨와 그 제보자라고 하는 여성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네.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꾸며내고 이것을 수백만이 구독한다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 퍼뜨려서 저의 인생은 물론이고 정치 생명을 부당하게 유린하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서 진실을 밝혀내고 그 거짓말쟁이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수년 동안 의원님을 굉장히 좀 음해하고 괴롭혔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분이 무슨 이유로 저에 대해서 그런 허위 주장을 계속 일삼았는지 저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슨 살인 청부를 했다느니 무슨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느니 심지어는 자기가 숨겨놓은 진성준의 애인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무분별하게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분의 주장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네. 정치하는 분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니 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검찰의 주장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재판부의 판결을 우선 조금 존중은 하지만 네. 얼른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재판부는 법률의 문헌대로만 해석을 하고 판결을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다 정해져 있지요. 네.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분들은 새 정권의 어떤 정책 노선이나 정치 철학과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진해서 사퇴를 하거나 또는 사퇴 권고를 받고 물러나기도 해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을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쭉 뽑아놓고 이네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다 배제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네. 이른바 환경부가 작성했다고 하는 그 리스트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나 주요 임원들의 임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언제 퇴직하게 되는지를 정리해놓은 문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블랙리스트라고 하면서 직권 남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유죄 판결을 했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것은 어쩌면 법률이 우리 현실과 잘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급심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상급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를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법률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면서 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오늘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블랙리스트라고 명명한 바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블랙리스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재판부가 그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재판부가 보면은 이게 그동안 해왔던 거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관행이고 표적 감사를 했으며 사표를 받은 사람이 과거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논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이 재판부의 판결이 그래서 법문대로만 해석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공공기관 임원이 기관장 330명 또 상임감사 90명 해가지고 420명이나 됐어요. 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이 모두 13명이었는데 네. 이 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받았던 분이 계속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가 너무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를 여쭤보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간의 어떤 설전이 아무래도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임종석 전 실장도 이른바 참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서로 이제 다른 입장을 내걸고 있는 거고 임 전 실장은 이낙연 대표 측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당 내에 아주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이 정책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네. 대부분의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무슨 공연한 말트집 잡기 싸움이나 말꼬리 잡기 싸움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정책 노선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 굉장히 생산적이고 또 바람직하다. 네. 이분들은 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인 만큼 누구라도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견지하고 있는 정책이 곧바로 실현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 논쟁이거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정책 논쟁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당의 소속 의원들이나 당원들도 매우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참 여럿이구나 네. 하는 생각이어서 네. 그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이 참 많으면 많을수록에 그만큼 정치 역량도 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흐뭇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차기 대권 후보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조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뭔가 좀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네.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것이 1위 후보의 뭐 신상 문제라든지 말꼬리를 잡는다든지 해서 네.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생산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고 뭐 1인 시위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에 이유, 사유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탄핵 사유가 명백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이 문제라는 것인지 네. 이걸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다 뒤섞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의 판사는 사법농단 또 국정농단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의 직권남용 공소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판결문 곳곳에 그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헌법을 위반한 판사가 그래서 국회에서 저 판사는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덜컥 사표를 낸단 말이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자신의 어떤 비위 혐의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네. 본인이 사표를 내도 사표가 수리가 안 됩니다. 반려가 되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사도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그런데 판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입법상의 불비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둘 간의 대화를 부인하는 과정이 있었긴 했지만 네. 본질은 탄핵이 논의되고 있는 당사자라.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징계가 논의되고 있는 판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내는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제 식구 감싸기를 안 해줘서 문제라는 것인지 네.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문제라는 것인지 뭐 이걸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야당에서는 이제 해명이 달라졌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당연히 해야 될 사표 처리를 안 했다. 이 내용의 어떤 문제 가지고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임성근 판사가 대화 내용을 녹취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니면 이것도 위법이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시정 잡배도 안 하는 짓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네. 아니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토론을 하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을 하는데 이것을 상대방은 모르게 나 혼자서 녹음을 하고 있다. 이게 저 몰래 카메라나 비밀 촬영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세상 어떤 사람이 자기의 흉금을 털어놓고 솔직하고 또 정직하게 네. 대화에 임하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건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시죠.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는데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잉 수사인 건지 뭐 여러 가지 야당과 여당에서 얘기하는 바가 너무 달라서. 과잉 수사죠. 우선 월성 1호기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한 것은 네. 안전성, 또 경제성, 또 주민들의 수용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가 결정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선거를 할 때부터 공약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미 수명 연장이 안 된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까지 있었던 원전입니다. 네. 그것을 가동 중단한 것인데 이것이 무슨 불법인 것 마냥 장관까지 수사에 들어가고 한 것은 과잉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무슨 행정 서류를 은폐했다거나 삭제를 했다거나 폐기를 했다거나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될 사안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백운규 장관이 그 서류를 파기하라고 지시를 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월성 1호기 원전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를 조작하라고를 했습니까? 뭐 권한 남용을 한 게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걸 구속까지 해야 된다고 한 것이니까 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마침 법원이 구속 적부심에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서 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여야 수장들의 청와대 영수회담을 잘 볼 수 없어서 저희들이 조촐하게 상암동에서 만든 코너죠. 상암동 영수회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 그리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가짜 영수회담이 돼버렸네. 첫 멘트부터. 오시는 길 괜찮으셨습니까? 막힐까 봐 일찍 오신 것 같던데요. 어제 30분 기다렸어요. 30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네네. 네, 막히는 걸 예상하고 너무 일찍 오니까 네. 네, 그래도 그게 난 거죠. 그죠? 그렇죠. 와서 기다려야죠. 미리미리 오셔서 네, 감사드리죠. 어떻게 위원장님은 오시는데 불편함 없으셨어요? 저도 뭐 좀 마찬가지로 오늘 막힐까 봐 좀 일찍 왔더니 네. 덕분에 오늘 저녁은 이 상암동에서 아주 맛있게 또 치킨으로 한 끼를 때웠습니다. 이미 식사를 하고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 이슈는 뭐 늘 많지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고의성이 있는 거짓이나 불법 정보를 보도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 3월 중 처리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영우 의원님. 저는 기자 출신이시죠? 네, 기자 출신인데 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들 내용은 좀 너무 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짜 뉴스를 아주 혐오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짜 뉴스를 또 SNS나 단톡방에 엄청나게 올려요. 네, 알면서도 전파시키고 네. 예, 악의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가짜 뉴스인지도 모르고 진짜 뉴스라고 확신을 하고 신념을 가지고 또 퍼뜨리는 분도 있고 네. 저는 그런 거는 물론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과한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는 이런 흐름은 저는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당의 입장에서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 운영에 이렇게 좀 보조를 맞춰주고 그런 언론이 사실은 고맙겠죠. 하지만은 다소 비판적이고 이런 물론 이제 가짜 뉴스와 비판적인 뉴스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의 기준이 너무나 모호하죠. 예를 들면은 뭐 남북 정상회담하고 나서 그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근데 그 다음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보와 가짜 뉴스의 그 기준도 굉장히 불분명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의도성이 중요하겠죠. 네. 저도 이제 기자를 뭐 좀 해봤지만은 막년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는 이런 징벌적인 법안을 통해서는 이런 거 막을 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여태까지 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법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있죠.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절히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낫고 사실은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도 이제 언론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군부 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네네. 언론들을 뭐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언론들이 나중에는 군부 독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정상적인 언론의 역할이라고 보고 저는 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이런 말처럼 오히려 조금 자유스러운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네. 길게 봐선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동의하나 가짜 뉴스 이 기준이 과해요, 굉장히 뭐하고 예. 초과상관 태울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예, 지금 가짜 뉴스의 폐해에 대해서는 뭐 김영호 의원님도 충분히 동의하시고 네. 같은 인식을 해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과하다라는 것은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 내용을 아직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없습니다, 의원님 아직. 지금부터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요. 여러 법안이 올라와 법안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러니까 법안이 총 있는데 6개? 네. 과하다고 말씀드릴 내용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언론사의 존망이 걸린 정도로 손해배상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저희는 손해액의 겨우 이제 3배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과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짜 뉴스와 비판 뉴스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뭐 비판적인 뉴스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뭐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혹시 우리 토의 중에 있으면 또 야당에서 그런 거 바로 잡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언론 개혁 법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거짓 허위 조작 정보, 불법 정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을 어떻게 빨리 그 피해로부터 구제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민생 법안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어서요. 지금 야당에서 이제 또 언론에서 걱정하는 대로 정말 이게 막 세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고 야당과 협의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최소한의 출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논의 과정에서 야당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의견을 보태주시고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지금 입구에 있고 어떤 내용도 법안은 나와 있지만 최소한의 법안들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구심은 좀 들어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한 1년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너무 늦게 이게 이제 이런 법안이 강력하게 추진되다 보니 이거는 그 정부의 다소 비판적인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정치를 해왔고 뭐 지금은 뭐 정치인이라고 제가 딱히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유포되고 확대되는 데가 사실은 정계고 정치인들이에요. 정치권. 예, 저도 네. 제가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네. 제가 뭐 100% 진실만을 말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만들 때도 그랬고 약속을 할 때도 그랬고 거짓말 많이 했죠. 근데 정말 이게 네. 어떤 경우에는 이게 희망이지만은 상당히 지켜지기 어려운 일도 많이 유포를 하죠.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가짜 뉴스의 사실은 가장 본고장이 나는 그 여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이제는 말할 그렇게 수 있다. 되면은 네.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지고 가짜 뉴스와 그 오보의 차이는 굉장히 그 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오히려 제대로 이런 것을 거르는 것은 시민사회가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법을 만들더라도 그런 시민사회나 민법이나 기존의 형법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정치권에서 나서서 또 국가 권력이 개입하면은 굉장한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고의성, 악의성 이런 것을 초점에 맞춰서 특히 1인 유튜버들이나 이제 돈 때문에 장사가 되니까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받을까요? 물론 지금 1인 매체이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그 네. 한 사람이 악영향을 끼치는 그 해악의 정도가 클 거예요. SNS 시대이기 때문에 네. 뉴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너무 빠르게 퍼지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뭐 우리 사람도 결국은 거짓말과의 싸움 아닙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거짓말 확인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게 더 해악이 크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표현의 자유 영역, 인권의 영역 이런 것을 국가 권력이나 정치권이나 특히 또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재갈을 물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확대되면은 나중에 분석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나중에는 민간 영역의 언론, 뉴스 이거 못 믿겠단 말이죠. 국유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나아가면 거기까지, 네.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그래도 이런 그 표현의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법률로도 저는 충분하다.
뭐 충분하진 않지만은 또 다른 이런 그 징벌적인 징벌 제도를 만드는 거는 저는 너무나 무리하다. 과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지금 거죠. 이제 김영우 의원님 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 60% 이상의 국민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기존의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인데 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아까 사회자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고의성과 중과실을 입증할 경우에 되는 것인데 네. 이미 그 사이에 모든 한 개인의 권리는 다 땅에 묻히고 인격은 무너지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현재는 좀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언론중재위나 방송심의통신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법적인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는데 이 가짜 뉴스를 의원님 지금 누가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짜 뉴스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짜 뉴스를 찍어내고 규정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언중이나 그 방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 어떤 처벌의 제도로 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 더 두어서 네. 어떤 그 뭐 예방적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래서 가짜 뉴스로 규정하는 새로운 어떤 국가 기구를 두어가지고 비판 뉴스를 가짜 뉴스를 규정하고 탄압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는 아예 없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에 약간 가미하는 것뿐이다는 말씀을 좀 정확하게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발의된 법안들이 그 손해배상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조금 네. 크고 넓게 보자.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그 근본 영역에 대해서 손을 댈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그 멀리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대로 된 그러니까 뉴스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읽을 것인가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인가라고 하는 그 시민 의식과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이것을 일일이 그 가짜 뉴스 이런 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징계하고 징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저는 이거 좋은 문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 게시판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7687번님은 언론이 하나의 권력이 돼서 프레임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문자 주셨고요. 푸르른 별바다님은 가짜뉴스 퍼뜨리는 자의 인권이 가짜뉴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가요? 또 이런 의견 주셨고 이분은 약간 좀 결을 달리하는 의견 같은데요. 와둥북님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박근혜 정부 때 5인 미만 언론사는 언론사 등록 안 해준다고 하니까 다들 언론 탄압이라고 했잖아요. 민주당 그때랑 지금의 태도가 달라서 화가 납니다. 또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다시 좀 질문 드리면 지금도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모욕죄도 있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있는 법도 제대로 활용이 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도 역시 네. 그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사회 일반에 해악을 끼치는 그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들이 많아서 많은 국민들이 특정하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또 이것 역시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국가 기구나 기관을 만들어서 너 가짜 뉴스야라고 지목을 하고 그거를 처벌하자 그런 기능이 그런 전혀 아니라니까요. 아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한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놓고 다만 거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도 앞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게 3배 정도. 뭐 이게 너무 약하다고 지금 난리예요. 네, 뭐 안 하는 외국에서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하는 건 그렇습니다. 맞죠. 예, 네, 네. 그래서 이미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이제 막 입구에 서 있고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지 민주당이 어떤 완성된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된 법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발의된 법안을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 것이 윤영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하나 있습니다. 하나 네. 있는데 여기에 딱 그거 여기에는 기존 언론이나 포털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1인 미디어, SNS 여기에서만 손해액 3배 이하의 그것도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된 요거 하나 정도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그래서 저는 뭐 일반인들의 그 네. 1인 미디어나 아니면 뭐 그 작은 그런 그 언론사의 이런 상당히 오보에 가까운 가짜 뉴스나 뭐 네.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좀 더 진실을 추구하고 말이죠. 그 가짜 뉴스나 황당한 얘기 안 하고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 문화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근본적인 예, 문제로 그렇지 하셔서. 않고 이건 네. 사실 근본적인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네. 거짓 뉴스나 이 가짜 뉴스를 가려가지고 일일이 징벌한다는 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뭐라 그럴까 정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넘어갔겠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더더군다나 그 집권 여당 이렇게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 이걸 밀어붙이듯이 2월에 종결 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야 이거 과연 이렇게 가도 될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거 하나의 이거 정치 문화거든요. 네네. 이 문화를 2월 안에 끝낸다고 하는 것조차가 뭔가 급하게 처리하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임기 1년 앞두고 너무 좀 서두른다. 이거는 정말 논의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고 이것이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거 2월 국회 끝낸다고 아니 했을 왜냐면 때는 무리가 있죠. 그것도 오해세요. 2월 국회 끝낸다고 한 적이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생 법안인데 지금 발의되어 있는 6개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2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짜 뉴스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것부터 그다음에 포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은 2월 안에 끝낼 수가 없는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2월 안에 끝낼 수 있는 쟁점이 없거나 적은 것들은 2월 안에 합의해서 끝내고 그리고 나머지 그런 지적하신 중요한 부분들은 2월 안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네.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했거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뭐 인터넷 포털, 뭐 개인 미디어 또 이제 기존 언론까지 포함된 그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것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 언론은 어떻게 포함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영찬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니까 네. 기존의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언론중재법이나 뭐 이런 다른 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영찬 의원은 가장 거짓 허위 조작 정보가 많이 넘쳐나는 유튜버나 그다음에 뭐 1인 미디어 그다음에 그 SNS 이런 곳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더니 왜 기존 언론이나 이런 것들 포함 안 하냐라고 하는 또 많은 지적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다른 문제다라고 해서 했지만 어제 우리 그 민주당의 미디어 TF가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극성스러운 그런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그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되 본질적인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안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기존 언론이나 포털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부분들을 논의해가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시점에서 아무리 기준과 이런 잣대를 만든다고 해도요. 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1인 미디어 뭐 또 다수 미디어 뭐 여러 가지 단톡방 여러 가지 동호회에서 돌아다니는 뉴스들 이런 것을 이 법안으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치권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다.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짜 뉴스와 오보의 차이점을 그 판가름하는 기준 이런 거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네.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속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 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정치권이 제대로 된 문화를 잘 만들어가면 이런 피해는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네. 오히려 그냥 우리가 네. 정치권에서 오히려 그냥 가짜 뉴스와 같은 최근에도 막 그냥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솔직히 뭐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해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만은 뭐 유시민 그 작가도 그랬고 윤준병 또 민주당 의원께서도 뭐 산업부 그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거다 확신을 가지고 막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심각하게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정치권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언론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죠. 네, 30초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네. 우리 김영호 의원님만 같으신 분만 계시면 저도 문제 많아요. 그렇게 잘 되겠죠. 이제는 말할 예, 수 있다. 그런데 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네. 노력을 해왔어도
세계 OECD나 많은 곳에서 발표하는 언론의 신뢰도는 점점 더 세계에서 거의 꼴찌 그룹으로 가고 그렇죠. 있다라는 부끄러운 네. 자화상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슈 하나로 저희 시간을 다 잡아먹었네요.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의 피해가 참 크네요. 말할 시간도 없네. 네, 상암동 영수회담이었고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김영호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팩트 체크와 범죄 심리까지 알아봅니다. 사건 개장 시간이죠.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나오셨어요. 충북대 사회학과 배상원 교수님 그리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사건 초등생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소카에서 늑장 제공하는 바람에 이게 사건이 커진 사안인데요. 김영선 기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지금 SNS에선 난리가 났죠.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지난 6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이날 오전 11시쯤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실종됐다는 경찰 신고가 들어왔고 이 확인해 보니까 이 아이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30대 남성의 차를 타고 경기도 지역까지 간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이 아이가 살던 건 충남 지역인데요. 충남에서 경기도까지. 네. 근데 이 남성이 이용한 차가 자가용이었으면 바로 차적 조회를 할 수 있을 텐데 CCTV 해가지고 이게 차량 공유업체의 차, 그러니까 소카의 차를 이용한 거예요. 그럼 이제 소카의 그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이 그날 저녁 6일 저녁에 소카 측의 정보를 이제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소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서 영장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결국 이날 당일엔 아이를 찾지 못했고 다행히 그 다음날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천만다행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남성이 데려간 당일 저녁에 8시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시간을 되돌려보면 경찰이 소카 쪽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시점이 그날 6시 반이었거든요. 저녁. 그러니까 6시 반. 그렇죠. 6시 반에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그 남성을 빨랐죠. 당연히 추적할 수 있었을 테고 이 범행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소카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후폭풍을 지금 소카가 맞고 있는 거고요. 지금 소카의 부실 대응이 이 범행 당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돌아온 날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소카의 정보를 요구한 거죠. 근데 이때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장 가져왔는데도? 네. 이유는 담당자가 없어서였다는 거고 결국엔 그 다음날 이 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고 만약 이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이제 오늘 이제 잡혔는데 만약 이 남성이 잡혔기에 망정이지 안 잡혔다면 사실 소카는 범인이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비판을 안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카 그 차에 탑승한 게 CCTV에 이제 다 찍혀서 어쨌든 추적까지 가능했는데 결국은 소카 측에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이 아이는 채팅방에서 만났다고요? 요즘에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을 자기가 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든 다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만나고 싶다. 주소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접근을 했다고 하고 일단 개인정보를 확보한 거죠. 그다음에 이 학생을 데리러 왔다가 이제 자기 집까지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약간 되게 교묘한 것이 자기 집까지 차를 몰고 간 것이 아니라 조금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차를 반납한 후에 걸어서 이 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걸어서요? 네네. 그러니까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은 거죠. 어떤 흔적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다음에 이 애를 다른 곳에 내려다 줄 때에는 너희 집 주소 알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겁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치밀한 범행을 좀 벌였다고 보입니다. 프로파일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몇 가지 단계에서 법을 위반한 것 그리고 법규의 어떤 맹점 그러니까 이 법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도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영장 없이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공해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했을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카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줘야 되는데 우리 내부 규정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안 주는 데다라고 해버리면 그것을 제재하거나 뭐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개인정보보호의 맹점이고 네. 그 다음에 경찰이 영장을 받아서 그 다음 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시를 했는데 담당자가 말하자면 서버에 어떤 키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아니 담당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뭐 서버 여는 거야 뭐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불성실한 것을 넘어서 네.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려고 했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네요. 이 공유 경제죠. 공유 시스템에서 이 정보 자체가 재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업체나 이런 종류의 업체들은 정보를 안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게 되면은 그게 전례가 돼 갖고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상의 불이익을 본다고 손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두세 단계의 법안의 맹점 기업에 상당히 부도덕한 면 이게 두세가 막 섞여서 네. 결국은 이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죠. 아니 그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영장을 제시했는데도 정보 제공을 안 했다라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네. 뭐 아마 이 설명이 안 되나요? 과정은 그럴 겁니다. 네. 담당자라는 게 보통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네. 서버 관리자겠죠. 관리자가 없으면 그 뭐 이 저기 비번을 모르니까 네. 하는데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24시간 열어놓는 게 서버인데 그러면 이걸 그냥 경찰이 이걸 그냥 용납했다는 거잖아요. 예? 담당자 없으면 우리 못해라고 하니 그래 알았어 갔다가 다시 왔다는 거잖아요. 그 경찰의 그 조치도 좀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영장이 네, 있지 네. 않습니까? 영장이. 그럼 영장을 뭘로 받다는 거예요? 분명히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경우에. 이 경찰이나 업체나 다 왜 그랬을 거는 제가 추정을 합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정입니다만은 이 아이가 그래 얘 조건만 나 했을 거야. 그지? 성매매 했을 거야. 라는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 사건을 접근했다고 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안이하게 대처할 수밖에 안이하게 없다. 매우 안이하게. 그리고 이게 처음에 30대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접근한 범인 같은 경우는 나이를 속이고 접근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아이도 또 또래인 줄 알고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완전히 사건을 제로 베이스에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아니하고 이렇게 몇 가지가 되는 거죠. 선입견을 갖고 있더라도 이게 성인 여성이 아니라 13살이라는 거 이제 인지하고 경찰이 갔을 거잖아요. 그게 어떤 선입견 분명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니었겠지만 역선입견이죠. 역선입견입니까? 예, 오히려 이 아이가 왜 성인 남자를 만나라고 하는 다른 선입견을 가졌겠죠. 교수님의 지적이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은 네. 이 아동이 결국 이제 그 다음 날 돌아왔잖아요. 네네. 다행히 네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네. 돌아와서 이 부모가 이 아동의 핸드폰을 경찰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지금 뭐 그 용의자 정보도 지금 안 네네. 되고 있고 하니까. 근데 이걸 포렌식을 그냥 바로 제가 보기에는 사실 13세 아동 성폭행이기 때문에 바로 즉시 포렌식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네네. 이게 한 9시간, 10시간 이후에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모가 이게 아동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좀 허락을 해줘야 접근 가능한 그렇죠. 그런 비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9시간, 10시간 뒤에 이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뭐 했지? 안 한 거죠.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져갔으면 열어갖고 확인만 해도 거기 집값이라는 게 이런 걸 값을 금방 찾기만 해도 금방 되는데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건 순위가 뒤로 확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담당이 너무 심각하게 잘못을 했네요. 경찰도 그렇고. 잘못한 겁니다. 네. 문제는 근데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법적 위반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중간에 비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소카 같은 경우는 영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공 안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영장 이전 상황은 뭐 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영장 이후에 정보 제공을 안 한 거는 그럼 경찰이 요구를 했어야죠. 당신들 영장 있는데 안 했으면 강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경찰이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적용한다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그렇죠. 뭐 이 정도지만 그렇죠. 사실은 공무집행방해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예. 그걸 알고 알겠습니다. 소카가 네. 그렇게 행동했다면 더 악의적이죠. 양쪽 다. 일단 이 이제 용의자 잡혔어요. 네, 잡혔고. 오늘 잡혔습니다. 예.
아까 김영선 기자가 브리핑을 한 것처럼 이제 공유 차량을 이용하고 어디가 또 파킹을 시켜놓고 또 걸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치밀하다는 그 인상을 주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획적이고 네. 전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 첫 범죄가 아닐 것이다. 아. 그리고 이것은 다른 범죄의 전조. 예를 네. 들면 성착취 범죄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보된 어린아이들의 명단을 통해서 다른 어떤 제2의 제3의 범죄를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집 주소를 알고 있다. 내가 언제든지 너한테 연락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 범죄를 예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동 성착취 범죄 중에서도 중급 이상의 범죄인 거고 다른 범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그냥 아이가 성인 남자랑 만나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범죄 자체가 굉장히 위중한 건데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만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또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다 관련이 될 수 있죠. 네. 이게 그냥 한 번 만나서 바로 만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여러 방식으로 채팅을 시도하죠. 나이를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만하거나 아니면 범죄의 피해가 될 만한 선택해서 접근했을 가능성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네, 했는지 그 기간에? 이 아이와 남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대화를 했다든지 그 전에도 어떤 그루밍 과정이 있었는지는 아직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것 말고라도 제가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럴 때 필요한 게 사실은 위장 수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른들의 성범죄가 대부분 온라인, 시작이 온라인인데 이 온라인 세상이 정말 무법천지잖아요. 근데 이 아동이 예를 들어서 애들이 보통 이렇게 쓰고 13여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13살 여성이다. 네. 그리고 10대 여성이라는 이것만 제목에 넣어서 오픈 채팅방에 이름만 하나, 채팅방 하나만 만들어도 네. 진짜 수없는 어른들이 그렇죠. 말을 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당연히 그루밍 처벌법안이 없기 때문에 아예 되지도 않거니와 사벌이 여기에 경찰이 아동 청소년으로 위장하고 이 채팅방을 열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각심이 사실 있으면 이런 일이 많이 없어질 텐데 지금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위장적인 형태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걸 가지고 가상의 어떤 수사관이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위장 함정 수사 같은 것이 가능하도록 법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수사관이 자신을 노출하고 수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도망가죠. 그렇죠. 어렵죠. 네. 그 상황에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고 또 하나 여기선 잠깐 말씀드리면 영장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왜냐하면 외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종이 영장이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발급이 대단히 쉬워요. 신속하게. 네, 신속한데 대신에 엄격하죠. 어. 우리는 그냥 종이로 가지고 검사한테 갔다 판사한테 한다면 이 급한 이 상황에서 정말 1분 1초가 급한데 왔다 갔다 하느라고 몇 시간 동안 뺏기는 그 그렇죠. 자체가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만 특별하게라도 디지털 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건 깜깜무소식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검토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냥 연구 과제로는 논문이 몇 개 나왔지만 연구 과제요? 예. 한가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피해 아동의 부모님 가장 참담한 상황일 텐데 지금 소카 측과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들어보신 분들 다 아마 눈물 나셨을 것 같은데 네. 아이가 실종된 날에 아이 어머니가 소카 측하고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진짜 애원을 합니다. 만약 진짜 내 자식이 시체로 발견돼도 뭐 영장 없어서 안 알려준 거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할 거냐. 나한테 못 알려주는 거면 네. 경찰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네. 소카 쪽에서는 고객 인적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 경찰 쪽에도 안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답을 하거든요.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소카 탈퇴 인증을 하는 그런 릴레이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음성은 직접 못 들어봤습니다만 거의 어머니는 애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네. 테고 저쪽은 굉장히 사무적으로 맞습니다. 굉장히 미안한 척은 하지만 그것도 사실 기계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소카 측에서 사과를 했습니까? 네, 오늘 그 소카의 박재욱 대표가 그 A4 한 장 분량의 사과문을 페이스북에다가 발표를 했고요. 네. 뭐 사과한다, 뭐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거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긴급 상황에 대한 패스트트랙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번에 경찰이 영장을 안 들고 와도 네. 자신들에게 공문만 보내도 사실은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부 매뉴얼 상으로도. 근데 그게 고객 그 센터의 직원들에게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교육도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교육인데요. 네. 근데 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돼 있고 저도 그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법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 소카가 제공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음성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카를 이용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평판 문제 소위 말하는 그렇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대한, 예전에 소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 김영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잠시 쉬어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명절 재밌게 즐겁게 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